안녕하세요. 올해 국민연금이 단 10개월 만에요. 운용 수익으로만 200조 원 넘게 벌었다는 최신 소식 들으셨나요? 네, 저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잠정 수익률이 20%를 돌파했다는데 이 정도면 거의 30년짜리 연금 개혁 효과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역대급이죠. 연간 걷어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한 62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의 3배가 넘는 돈을 투자로 벌어들인 셈이니까요. 와, 3배요? 연금 고갈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건 진짜 대단한 소식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국민연금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좀 미묘하게 돌아가는 국제관계 변화, 그리고 또 워렌 버핏 같은 거물 투자자의 움직임도 있고요. 아, 버핏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 가계자산의 비밀까지 최신 소식과 전문가 분석들 중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정보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가장 뜨거운 뉴스,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10월 말 기준으로 잠정 누적 수익률 20% 초과 달성. 네. 10개월 만에 자산이 200조 원 넘게 불어났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나온 겁니까? 가장 큰 동력은 뭐니 해도 국내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아, 국내 주식이요? 네, 국내 주식 부문에서만 수익률이 무려 60%를 넘었어요. 60%요? 네, 작년 같은 기간에 이게 마이너스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와, 작년 마이너스에서 60% 플러스라니.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였다면서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장 운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닐 텐데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물론 시장 상황이 좋았던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어떤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주요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략적인 조정이라면 예를 들어서요? 네, 예를 들면 최근 한 5년 동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계속 순매도해 왔었어요. 아, 팔았군요, 계속. 네, 그런데 올해는 이걸 1조 4천억 원어치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다시 산 거죠. 와, 정반대로 움직였네요.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될 거다. 이런 예측하에 과감하게 투자 비중을 늘린 겁니다. 이런 판단이 결국 높은 수익률로 이어진 거죠. 아,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다른 나라 연기금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끼리 그냥 와, 잘했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수익률 벤치마크라고 하는데요. 네, 벤치마크. 이것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초과 성과를 냈습니다. 1%포인트나요? 네, 보통 한 0.3에서 0.4%포인트만 넘어도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다른 글로벌 주요 연기금들 보면 연간 수익률이 보통 한 6에서 9% 정도 됩니다. 정말 좋았던 해에도 한 14% 수준이었고요. 아, 그런데 20%면 그렇죠. 20%대 수익률이라는 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국민연금이 운용자산 규모로는 세계 3위 펀드거든요. 네, 규모도 크죠. 규모도 큰데 수익률까지 최상위권에 오른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게 우리 연금 고갈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200조 원 넘는 수익,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운용 수익률은 사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가장 강력하다. 네. 지난 20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6.27%였어요. 6.27%? 그런데 올해에 이 놀라운 성과가 반영되면 이 평균치가 6.99%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거의 7% 가까이 되네요. 단 1년 성과로 20년 평균치가 그렇게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0.7%포인트 넘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0.7%포인트 상승.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현재 정부가 5년마다 재정 점검을 할 때는요. 연평균 수익률을 한 4.5% 정도로 가정을 합니다. 4.5%로 가정한다. 네. 그러면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 운용 수익률이 이 가정보다 2%포인트 높은 6.5%를 꾸준히 유지한다. 6.5%를 유지하면 네, 그렇게 가정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무려 33년이나 늦춰집니다.
209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33년이요? 와. 네. 그리고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원래는 2041년으로 봤는데 이게 2070년으로 29년이나 미뤄지고요. 와, 정말 30년짜리 연금 개혁 효과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같은 수익률을 매년 기대하긴 어렵겠죠, 당연히. 하지만 중요한 건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겁니다. 장기 평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해온 것처럼 뭐 정치적인 외압 없이 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 이걸 보장해줘야 하고요. 또 성과를 낸 운용력들한테는 확실한 인센티브, 성과급 같은 걸 제공하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긴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요. 올해 운영력 분들은 정말 두둑한 성과급 지대해도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소식은 정말 국내 재정에는 담비 같은 소식이었는데 국제 무대는 여전히 좀 안개 속인 것 같아요.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미묘한 변화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았던 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합의 내용인데 이 중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공개된 합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해상물류하고 조선업 관련해서 갈등을 좀 완화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해상물류 조선업이요? 네. 중국이 미국의 그 무역법 301조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보복 조치랑 해운기업 제재를 풀기로 했고요. 미국도 거꾸로 중국 해상물류랑 조선업을 겨냥했던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그냥 미국이랑 중국 사이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미중 갈등에 약간 불똥이 튀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 기업이 제재를 받고 있었군요. 네. 근데 이번 합의로 그 제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던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진짜 양국 갈등에 끼어있던 우리 기업에게는 숨통이 좀 트이는 소식이겠네요. 그럼 또 다른 합의 내용 중에는 주목할 만한 게 없었나요? 반도체 쪽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해서도 일부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자회사, 그러니까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요. 네. 이런 자회사를 대상으로 했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네덜란드에 있지만 사실 중국 자본 소유인 넥스페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넥스페리아. 네, 여기에 대한 조치 완화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한 공급사거든요. 아, 차량용 반도체. 네, 근데 최근에 제재 강화 우려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계, 특히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곳에서 공급망 차질 걱정이 좀 컸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된 셈이죠. 아, 일단 한 발씩 좀 물러서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모양새네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정작 이번 에이펙 선언문에서는 자유무역이나 WTO 같은 단어가 처음으로 빠졌다고요? 이건 뭔가요? 네, 그게 상당히 상징적인 변화죠. 그동안 에이펙 거의 핵심 가치였던 그런 표현들이 사라지고 대신 글로벌 무역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뭐 이런 문구만 남았습니다.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재편 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신호로 읽힙니다. 참 복잡하네요. 이런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랑 중국 관계 역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100분 동안 정상회담을 하고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데 뭔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인 건가요? 네, 확실히 그 몇 년간 좀 냉각됐던 관계를 복원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좀 엿보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에이펙 계기 양자회담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만났다는 점도 그렇고요. 100분이면 정말 길게 했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성과로는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소화풀을 5년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FTA 2단계 협상이면 상품 무역 말고 이제 서비스나 투자 분야 개방 논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측에서 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까지 제한할 수 있다던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더 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라는 게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허용한다. 이런 방식이라서 개방 수준이 훨씬 높아지죠. 아, 그쵸.
포지티버 방식보다 훨씬 개방적인 거죠. 네, 금융, 통신, 교육, 문화, 그리고 요즘 또 뜨는 실버 산업까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주석도 AI, 바이오 제약, 녹색 산업, 실버 경제 이런 걸 딱 집어서 협력을 강조했고요. 구체적으로 분야까지 언급했군요. 급회동 정례화 이런 제안까지 나온 걸 보면 중국이 확실히 미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좀 적극적인 제스처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 그리고 문학계 쪽에서도 좀 재밌는 소식이 들렸어요. 가수 박진영 씨, JYP요. 아, 네네. 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꽉 막혔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좀 고개를 들던데요. 네, 그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뭐 JYP 주가가 잠시 들썩이기도 했죠. 네, 저도 봤어요. 물론 JYP 측에서는 좀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얼어붙었던 분위기에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K컬처의 중국 시장 재진출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이게 결국은 뭐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시장이 우리 경제나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펙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현주소, 특히 AI 분야 경쟁 구도도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한국이 엔비디아 GPU를 추가로 확보해서 세계 3위 규모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방한해서 총 26만 장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하면 한국이 확보한 고성능 GPU는 총 한 30만 장 수준으로 추산이 돼요. 30만 장, 세계 3위. 네, 세계 3위 규모입니다. 3위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진짜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3위라는 순위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은 압도적인 1위인 미국이 약 2천만 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2천만 장이요? 와. 네, 그 뒤를 잇는 중국 역시 우리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AI 시장은 아시다시피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GPU 숫자 3이라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AI 기술은 뭐 국방이나 안보처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에서는 남의 기술에만 의존하기는 어렵거든요.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3이라는 위치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독자적인 AI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아주 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 조선소까지 방문해서 우리 잠수함에 탑승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추진 중인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인데요. 이게 규모가 약 60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60조 원.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네, 현재 최종 후보군에 우리나라의 한화무션하고 HD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과 함께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수주에 성공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와, 역대 최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완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총리, 심지어 영부인까지 나서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우리 잠수함에 타본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아, 그게 다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해외 수주전에서 우리 기업끼리 막 경쟁하다가 좀 불리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 많았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조율을 해서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서 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은 이미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글로벌 경제 동향과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요? 네, 그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약 54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46조 원, 현금만요? 네, 현금성 자산만요. 더 주목할 점은 3분기에 주식을 새로 산 것보다 판 것이 2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순매도 기조를 보인 거죠. 팔았다.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보통 버핏의 움직임을 시장의 선행지표처럼 보기도 하잖아요.
주식시장 고점 신호다 아니면 뭐 경기도나 오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네, 그런 해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버크쇼 해서웨이가 잘 아시다시피 보험, 철도, 에너지 뭐 이런 미국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버핏이 현금을 늘리고 주식 매도를 늘리는 건 그만큼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혹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하긴 버핏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 랠리에서 좀 소외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 판단이 옳았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그래 왔죠. 이번에도 만약에 버핏의 그 촉이 맞는다면 특히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뭐 AI 관련 주식이나 이런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버핏은 역사적으로 좀 거품이 꼈다 싶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아주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렇죠. IT 버블 때도 그렇고. 네, 만약 이번에도 그의 판단이 맞아 떨어진다면 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현금 보유액이 늘었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 그 배경에 깔린 버핏의 시장 전망을 좀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버핏의 움직임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인데요. 한국 가계 자산 구조에 대한 좀 흥미로운 분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어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흔히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동산을 좋아해서 그렇다. 아니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요. 네, 그 통념과는 좀 다른 측면을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으로 다른 선진국들 뭐 대략 50% 안팎이고 미국은 30% 후반인데요. 차이가 크네요. 네, 이것보다 월등히 높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시가총액을 GDP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 GDP 대비 시총? 네, 오히려 호주나 캐나다, 유럽 주요국들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한국은 GDP의 약 3배 수준인데 해외는 뭐 5배, 6배에 달하는 나라도 많거든요. 집값 자체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덜 비싼데 왜 유독 개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소유 구조의 차이입니다. 소유 구조요? 네,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정부나 뭐 연기금 혹은 리츠 같은 부동산 투자 회사들 이런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대량으로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나 토지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즉 국가 전체의 부동산 자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정부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 사업을 대부분 개인이 합니다. 소위 집주인들이죠. 그렇죠. 다주택자 개인들. 네.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상가나 토지 같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 역시 개인 소유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해방 이후의 토지개혁 과정에서 개인에게 토지가 많이 분배되었던 역사적 배경도 있고요. 또 기업이 부동산 투기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맡고 있는 그 주택 임대나 상업용 부동산 보유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군요. 정답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GDP 대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한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뭐 부동산 불패 신화니 투기 심리니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이유보다는 이런 독특한 소유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통념을 좀 뒤집는 그런 시각이네요. 자, 오늘 저희는 국민연금의 역대급 수익률 소식과 그 의미부터 시작해서 에이펙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의 맥락들, AI나 방산 같은 미래 산업 동향,
또 워렌 버핏의 신중한 행보, 그리고 한국 가계자산 구조의 숨겨진 이유까지 다양한 최신 분석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특히 그 국민연금 사례에서 봤듯이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또 장기적인 운용 능력이 국가 전체의 미래 재정 전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이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받는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에 더 힘을 쏟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 국민연금 사례처럼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기대를 걸어야 할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글로벌 경제와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격변의 시대에 여러분의 노후와 또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